으악! 갑작스러운 비명소리가 교도소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연달아 들려오는 쓰러지는 소리들. 그리고 그 모든 소동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명의 여교도관. 주변에 있던 다른 교도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교도소에서 가장 악명 높은 조폭들이 바닥에 신음하며 누워 있었고, 그들을 제압한 것은 다름 아닌 얌전해 보이기만 했던 신입 여교도관이었거든요. 대체 이 평범해 보였던 여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여러분,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겠죠. 자, 이제 시간을 되돌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날은 2월의 쌀쌀한 아침이었습니다. 이수경이라는 이름표를 단 29살 여성이 교도소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갓 발급받은 신분증과 발령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첫 출근이라 많이 떨렸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떨리는 척을 해야 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정문을 지나 접수처로 향하는 동안 다른 교도관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요즘 여교도관도 남자 교도소에 배치하나 하는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모른 척했어요. 접수처에서 유니폼을 받고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동안 교도소장 김성호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김성호 소장은 굵은 안경 너머로 그녀를 찬찬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이력서를 보니 교육학과 출신이고 상담 경험도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재소자들 관리가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수경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김성호 소장은 여기가 남자 교도소라 처음엔 좀 힘들 수도 있다며 걱정했지만 수경은 이미 각오하고 왔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재원이라는 10년차 베테랑 교도관이 멘토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첫인상은 무뚝뚝해 보였지만 의외로 친절했어요. 박재원은 수경에게 이곳에서 중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 유지라고 조언했습니다. 너무 딱딱하면 재소자들이 반발하고 너무 친근하면 우습게 본다고 말이에요. 특히 여성이니까 더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폭력 조직 출신도 많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자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처음이 중요하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재원의 설명을 들으며 교도소 내부를 둘러보니 회색 콘크리트 벽과 철창,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재소자들의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어요. 새로운 여교도관 이야기가 벌써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그걸 증명했어요. 첫 번째 근무지는 식당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배식을 돕는 일이었어요. 배식을 하는데 재소자들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몇몇은 노골적으로 훑어보는 시선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공손하게 인사를 했는데 그 눈빛은 전혀 공손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자신을 박민호라고 소개하며 앞으로 자주 뵐 테니 친하게 지내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수경은 짧게 답하고 다음 사람에게 배식을 해줬습니다. 다른 교도관이 나서서 박민호를 자리로 보내며 수경에게 조언했어요. 저 사람이 조폭 출신이라 좀 조심하라고. 말은 공손하게 하지만 속셈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복도 순찰을 도는데 어디서든 시선이 따라왔어요. 재소자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렸습니다. 새로 온 여교도관 이름이 뭐냐, 꽤 괜찮은데 한번 꼬셔볼까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걸었습니다. 그날 첫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첫날치고는 무난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박민호라는 남자, 그리고 그가 속해 있다는 조직. 그것이 바로 이곳에 온 진짜 이유였으니까요. 내일부터는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았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어요. 과연 이들이 어떤 수를 써올지 궁금했거든요.
수경은 그렇게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신입 교도관이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획을 품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둘째 날 아침 수경은 어제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박재원 교도관이 놀란 표정으로 일찍 왔다고 말하자 수경은 어제 못다 한 업무 파악을 좀 더 하려고 왔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수경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교도소 내부 구조와 재소자들의 일과를 더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었거든요. 오전 근무는 교육실 관리였습니다. 재소자들이 직업교육을 받는 공간을 정리하고 출석을 체크하는 일이었어요. 어제 식당에서 만났던 박민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역시 공손한 말투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순했어요. 박민호는 수경에게 이 일이 처음이냐고 물으며 모르는 게 많을 텐데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수경이 괜찮다고 거절하자 다른 재소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직접 나서신다. 대단하다. 역시 형님은 다르시다는 말들이 들렸습니다. 그제서야 알 수 있었어요. 박민호가 이곳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수경이 다시 한번 거절하자 박민호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웃음을 지으며 그렇게 차갑게 대하지 말라고 자신들도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수경은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민호가 다른 재소자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일하려면 자신들과도 어느 정도 친해져야 한다고, 그래야 일이 편하다고 말이에요. 은근한 협박이었습니다. 다른 재소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형님 말씀이 맞다. 교도관님도 편하게 일하시려면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많다고 말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수경은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총 12명의 재소자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고 다른 교도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경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고 물으니 박민호는 별거 아니라며 그냥 친해지자는 이야기라고 대답했어요. 박민호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는 만만한 곳이 아니라고, 특히 여자분한테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이에요. 보호받을 방법을 생각해보라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교육실 문이 열리며 박재원 교도관이 들어왔어요. 재소자들이 재빨리 흩어졌고 박민호만 천천히 자리로 돌아가며 수경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박재원이 걱정스럽게 괜찮았냐고 물었지만 수경은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박재원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박민호 저 녀석이 뭔가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노골적이 됐습니다. 배식을 하는데 박민호와 그의 무리들이 줄의 맨 앞에 섰어요. 다른 재소자들은 감히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박민호가 오늘 점심 메뉴가 뭐냐고 물었지만 수경은 스스로 보시면 아시겠다고 짧게 답했어요. 박민호는 정말 차갑다며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팔을 뻗어 배식받는 척하며 수경의 손을 건드렸어요. 죄송하다며 실수였다고 말했지만 그 눈빛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전적이었어요. 수경은 아무 말 없이 다음 사람에게 배식을 해줬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복도 순찰을 하는데 어디서든 박민호 무리들의 시선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길목마다 일부러 나타나서 방해를 했습니다. 어머, 교도관님 또 만나네요. 우연이네요, 교도관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라는 식으로 계속되는 귀찮은 접근들. 하지만 무시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오후 4시쯤 휴게실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박재원이 다가왔습니다. 박재원은 솔직히 말하겠다며 박민호 저 녀석이 수경을 노리고 있다고 경고했어요. 저 사람은 원래 여자들을 우습게 보는 타입이라고, 특히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수경을 길들이려고 할 거라며 일단은 절대 혼자 있지 말고 대화도 최소한으로 하라고 조언했어요. 괜히 틈을 보이면 더 달라붙는다고 말이에요. 수경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벌써 접근해 오는구나. 생각보다 빠르다고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박민호가 먼저 접근해 온다면 그만큼 일이 수월해질 테니까요. 하루 종일 이어진 은근한 괴롭힘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수경은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박민호가 다시 나타났어요.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으며 자신이 보기엔 좀 힘들어 보이던데 괜찮냐고 말했습니다. 수경이 괜찮다고 답하자 박민호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편하게 일하려면 방법이 있다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고 묻자 박민호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자신들과 친하게 지내면 된다고, 그럼 아무도 수경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대신 뭘 원하느냐고 묻자 박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아직은 별거 아니라고, 그냥 가끔 작은 부탁 정도만 들어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회 시간을 조금 더 늘려준다거나 편지 검열을 좀 느슨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작은 것들이라고 설명했어요. 수경은 잠깐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박민호는 만족스러워하며 좋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말라고, 상황이 계속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은근한 협박이었지만 수경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경은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습니다. 박민호라는 인물,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한 교도소 내 권력구조. 분명히 여기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 것이었어요. 내일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볼까 생각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했어요. 상대방이 먼저 카드를 내밀 때까지 말이에요. 셋째 날 아침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경이 교도소에 들어서자마자 느낄 수 있었어요. 재소자들의 시선이 어제보다 더 노골적이고 도전적이었거든요. 복도에서 마주친 박민호의 인사도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더 자신감 넘치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좋은 아침이라며 인사를 건넸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수경이 짧게 인사하고 지나가려 하자 박민호가 길을 막아섰어요. 어제 자신이 한 말 좀 생각해봤냐고 물었습니다. 편하게 일하는 방법 말이에요. 수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주변의 다른 재소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말이죠. 수경이 지금은 업무 시간이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니 박민호는 그렇게 바쁘냐며 잠깐만 시간 내달라고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분명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김성호 소장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어요. 여기서 뭐 하느냐고 묻자 재소자들이 재빨리 흩어졌습니다. 박민호만은 천천히 움직이며 그냥 교도관님께 인사드리는 중이었다고 대답했어요. 김성호 소장의 인사는 적당히 하고 각자 할 일 하라고 한마디 하자 박민호도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면서 수경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김성호 소장은 수경에게 무슨 일이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수경이 별일 아니라고 대답하자 소장은 박민호를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게 굴지만 속은 영락없는 조폭이라고 말이에요. 오전 근무는 면회실 관리였습니다. 재소자들이 가족들과 면회하는 공간을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었어요. 면회 시간이 시작되자 여러 재소자들이 들어왔는데 박민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박재원 교도관이 박민호에게 자리를 안내했지만 박민호는 계속 수경 쪽을 바라봤어요. 잠시 후 박민호의 면회객이 도착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옷차림이나 분위기로 봐서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면회객이 형님이라고 공손하게 인사하자 박민호가 수고 많다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경은 일부러 그들 근처에서 업무를 보며 대화를 엿들었어요. 밖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는 박민호의 질문에 면회객은 큰형님께서 계속 신경 쓰고 계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 어렵다고 토로했어요. 그래서 박민호가 필요하다는 말에 면회객은 여기 상황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요즘 새로운 여교도관 때문에 뭔가 있다고 하던데 말이에요. 박민호는 그거냐며 웃었어요. 걱정 마라. 곧 해결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면회객이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묻자 박민호는 자신만만하게 답했어요. 여자들은 다 똑같다고 조금만 압박가하면 금세 굴복하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특히 여기 같은 곳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면회객이 그래도 조심해야 하지 않겠냐고 걱정하자 박민호는 뭘 조심하냐며 웃었어요. 저 여자는 그냥 평범한 대학 졸업생이라고 여기 와서 며칠 버티지도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수경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평범한 대학 졸업생이라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박민호가 나가면서 수경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오후에 시간 좀 내달라며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경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라고 덧붙였어요. 수경이 도움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박민호가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수경이 여기서 편하게 일하려면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수경이 지금도 충분히 편하게 일하고 있다고 하니 박민호는 정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럼 어제 교육실에서 일어난 일은 뭐였냐고, 그리고 오늘 아침 복도에서 벌어진 일은 뭐냐고 물었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텐데 그래도 괜찮겠냐고 압박했습니다. 수경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고 물으니 박민호는 간단하다고 답했어요. 자신과 협력하면 그런 일들이 사라진다고, 아무도 수경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뭘 원하는 거냐고 묻자 박민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은 별거 아니라고, 그냥 가끔 작은 부탁 정도만 들어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회 시간을 조금 더 늘려준다거나 편지 검열을 좀 느슨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작은 것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수경은 박민호의 제안을 듣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의 뒤에 숨겨진 더 큰 그림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편지 검열. 그게 핵심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수경이 잠깐 생각해보겠다고 하자 박민호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좋다고 말하면서도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말라고 덧붙였어요. 상황이 계속 어려워질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오후 근무 시간, 정말로 박민호의 말대로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재소자들이 일부러 길을 막거나 소음을 냈어요. 식당에서는 배식을 받을 때 일부러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교도관님, 이게 뭐냐며 양이 너무 적다고 불평하거나 규정에 맞게 배식해드렸다고 하면 다른 교도관들은 이것보다 더 많이 줬다고 따져들었어요. 정말 까칠하다며 자신들을 뭘로 보느냐고 항의하는 일들이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다른 교도관들도 이상하게 여겼어요. 박재원이 오늘 재소자들이 좀 이상하지 않냐며 뭔가 조직적인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혹시 박민호가 뭔가 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그때 수경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당황스럽고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뭔가 계산적이고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고 대답하는 수경을 보며 박재원이 의아해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고 말이에요. 수경이 재빨리 원래 표정으로 돌아가며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고 변명했습니다. 박재원은 그럴만도 하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어요.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경의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박민호 생각보다 단순하다고 말이에요. 이 정도 압박으로 굴복할 거라고 생각하다니 하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박민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으며 자신이 보기엔 꽤 힘들어 보이던데 말이에요. 수경이 별일 없었다고 하자 박민호는 정말이냐며 의심스러워했어요. 자신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수경이 잠시 고민하는 척하며
조금 더 생각해봐야겠다고 말하자 박민호는 그럼 내일까지 시간을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글쎄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완전한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경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알겠다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경은 오늘 하루를 되짚어봤습니다. 박민호의 진짜 목적이 편지 검열 완화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가 밖의 조직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려 하는지도 대충 감이 잡혔어요. 이제 슬슬 카드를 꺼내볼 때인가 생각했지만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 말이에요. 넷째 날 아침 수경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였어요. 교도소 내부 CCTV 위치와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거든요. 박재원이 또 일찍 왔다고 놀라며 말하자 수경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미리 와서 준비하려고 한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수경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민호와 그의 무리들이 어떤 경로로 소통하는지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오전 첫 번째 업무는 우편물 검열이었습니다. 재소자들이 주고받는 편지들을 확인하는 일이었죠. 담당 교도관이 이 업무가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재소자들이 밖의 조직과 연락하는 주요 수단이 편지라고 말이에요. 특히 폭력 조직 출신들은 암호나 은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수경은 집중해서 편지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박민호 앞으로 온 편지였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안부 편지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묘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삼촌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걱정이라고 하면서 특히 7번 병실에 계신다고 하니 더욱 그렇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 금요일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는 내용이었어요. 언뜻 보면 가족 소식 같았지만 수경의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삼촌은 조직의 누군가를 7번은 시간이나 장소를 수요일부터 금요일은 작업 기간을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수경이 이 편지가 좀 이상하지 않냐고 담당 교도관에게 물었지만 내용이 좀 애매하게 쓰여 있다고 말했을 뿐이었어요. 담당 교도관이 편지를 다시 읽어봤지만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족 안부 편지 같다며 박민호는 원래 편지를 자주 받는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수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거 분명히 암호문이라고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민호가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수경에게 다가온 것이었어요. 어제 말한 것에 대해 결정했냐고 물으며 아직 생각 중이라고 하자 시간이 별로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박민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수경이 계속 거부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고 협박했습니다. 어떤 의미냐고 묻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수경을 좋지 않게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다른 재소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그냥 조금만 협력해달라는 말들,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는 항의들이 여러 목소리로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완전히 둘러싸인 상황이었어요. 수경이 침착하게 지금 무엇을 하는 거냐고 물으니 박민호는 별거 아니라며 그냥 친근하게 대화하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박민호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들과 협력하면 모든 게 편해진다고, 만약 거부하면 계속 힘들어질 거라고 말이에요. 완전한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경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지금까지의 당황스럽고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뭔가 냉정하고 계산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는군요라고 말하는 수경의 목소리 톤도 달라졌어요. 더 낮고 차분했습니다. 박민아가 그 변화를 느꼈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며 당황했습니다. 수경이 말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건 재소자들을 배려해서였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선을 넘으면
자신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수경이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 눈빛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소자들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뭔가 이상하지 않냐?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다며 수군거렸습니다. 박민호도 당황했어요. 분명히 평범한 대학 졸업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수경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수경이 처음으로 박민호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박민호 씨라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청룡파 부두목이라고 정확히 말했어요. 박민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정확한 신분을 아는 사람은 교도소 내에서도 많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 당황하자 수경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밖에 있는 최재혁 두목과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박민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당신 대체 누구냐고 물으니 수경이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자신은 그냥 평범한 교도관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박민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하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어요. 비상 상황 발생이라며 모든 교도관은 즉시 집합하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재소자들이 당황하며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박민호는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대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자 수경이 박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화는 이미 끝났다고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자신이 주도권을 갖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민호가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며 반발했지만 그때 다른 교도관들이 달려왔어요. 이수경 교도관이 어디 있냐고 찾자 수경이 여기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박민호와 다른 재소자들이 재빨리 자리를 떠났어요. 박재원이 걱정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수경은 별일 아니라며 그냥 간단한 대화였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재원은 수경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점을 느꼈어요. 괜찮냐며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고 말했지만 수경은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비상 상황은 다른 구역에서 발생한 사소한 다툼이었어요. 곧 정리됐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교도소 내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오후 내내 재소자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여교도관 뭔가 이상하지 않냐? 박민호 형님이 당황하는 거 처음 봤다. 대체 정체가 뭘까 하는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박민호도 혼란스러워했어요. 자신의 정확한 신분과 조직 정보를 아는 게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거든요. 저 여자 확실히 이상하다. 뭔가 알고 있는 게 많다. 혹시 스파이 아닐까 하는 부하들의 말에 박민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수경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우편물 검열 시간에 박민호의 편지를 더 자세히 살펴봤고 복도 순찰 때는 특정 구역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박재원이 오늘 좀 다르다며 뭔가 더 자신감 있어 보인다고 말했어요. 처음 며칠은 좀 위축되어 보였는데 말이에요. 수경은 그런가 하며 일에 익숙해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경의 변화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움직임도 더 효율적이고 날카로워졌고 주변을 관찰하는 방식도 전문적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박민호가 다시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경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박민호가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냐고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수경이 평범한 교도관이라고 했잖냐고 대답하자 박민호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평범한 교도관이 어떻게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아느냐고 따져 물었어요. 수경이 미소를 지으며 궁금하냐고 되물었습니다.
박민호가 당연하다고 하자 수경은 그럼 내일 더 재미있는 걸 보여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민호는 그 자리에 혼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대체 저 여자가 뭐지 하고 말이에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바뀐 것이었어요. 다섯째 날 아침, 교도소 전체에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어제 수경이 보여준 의외의 모습 때문에 재소자들 사이에서 온갖 추측들이 나돌고 있었어요. 저 여자 분명히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 박민호 형님도 당황하던데 하는 이야기, 혹시 경찰이 심어놓은 거 아니냐는 의심들이 복도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수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더 이상 위축되거나 당황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박재원이 걱정스럽게 괜찮냐고 물었어요. 어제부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며 재소자들이 계속 수군거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경은 별일 아닐 거라고 평온하게 대답했지만 그 평온함 자체가 달라 보였어요. 마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전 첫 번째 업무는 운동장 관리였습니다. 재소자들이 운동하는 시간에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점검하는 일이었어요. 운동장에 나가자 박민호와 그의 무리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수경에게 섣불리 다가오지 않았어요. 부하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형님께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었지만 박민호도 확신이 서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일단 지켜보자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운동장 한쪽에서 소동이 벌어졌어요. 두 재소자가 시비가 붙은 것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보냐는 말에서 시작된 다툼이 순식간에 격해졌어요. 한 명이 주먹을 휘둘렀고 곧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교도관들이 달려가려 했지만 수경이 더 빨랐어요. 잠깐만요라고 조용히 말하며 두 사람 사이로 걸어간 것이었습니다. 박재원이 위험하다며 이수경 교도관이라고 소리쳤지만 수경은 멈추지 않았어요. 싸우고 있던 두 재소자는 덩치가 큰 남성들이었습니다. 하나는 1m 80이 넘어 보였고 다른 하나도 근육질의 건장한 체격이었어요. 수경이 차분하게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한 재소자가 누가 끼어드냐며 수경을 밀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경의 움직임이 번개처럼 빨라진 것이었어요. 재소자의 팔을 잡더니 순식간에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재소자가 으악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른 재소자가 뒤에서 덤벼들었지만 수경은 돌아보지도 않고 발차기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모든 일이 10초도 안 되어 끝났어요.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이게 뭐야? 저 여자가 어떻게 말도 안 되라는 재소자들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박민호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상대해온 것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거든요. 수경은 쓰러진 두 재소자를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폭력은 안 된다고, 다음부터는 대화로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른 교도관들에게 돌아갔어요. 박재원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신 대체 무슨 운동을 했느냐고 물으니 수경은 조금 배웠다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조금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수경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소식은 순식간에 교도소 전체로 퍼졌습니다. 들었냐며 새로 온 여교도관이 덩치 큰 놈들 둘을 순식간에 제압했다는 이야기, 말도 안 된다며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의심, 내가 직접 봤다며 진짜 대단했다는 증언들이 교도소 곳곳에서 들렸어요. 대체 정체가 뭐냐는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재소자들이 수경을 보는 눈빛이 전혀 달라진 것이었어요. 더 이상 만만하게 보는 시선은 없었습니다. 배식을 하는데도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교도관님, 수고하십니다라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박민호도 배식을 받으러 왔지만 예전처럼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배식을 받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수경은 박민호가 계속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면회실에서 우편물을 정리하는데 박민호의 편지 중에서 수상한 것을 또 발견한 것이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족 편지였지만 수경의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촌이 토요일에 강남역 스타벅스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내용, 오후 3시의 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일반 사람이 보면 그냥 만남 약속 같았지만 수경은 그것이 조직원들의 집결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강남역 스타벅스, 토요일 오후 3시. 이건 분명히 뭔가 중요한 계획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수경이 편지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고 있을 때 박민호가 나타났어요. 자신의 편지를 보고 있다며 우편물 검열이 자신의 업무라고 수경이 답했습니다. 박민호가 혹시 뭔가 이상한 거라도 있냐고 물으니 수경은 평범한 가족 편지 같다고 대답했어요. 박민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수경이 그런데 박민호 씨라고 말을 꺼낸 것이었어요. 강남역 스타벅스 자주 가시냐고 물으니 박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무슨 소리냐고 당황하자 수경은 편지에 나와 있다며 사촌분이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다면서요 하고 말했습니다. 좋은 곳이라고 덧붙였어요. 사람이 많아서 눈에 띄지 않고 대화하기 좋은 곳이라고 말이에요. 수경의 말에 박민호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당신 정말 누구냐고 다시 물으니 수경이 궁금하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더 자세히 알려주겠다고 말하며 편지를 접었어요. 오늘 밤이냐고 묻는 박민호에게 수경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박민호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오후 늦게 교도소장 김성호가 수경을 찾아왔습니다. 잠깐 시간이 있냐며 사무실로 따라가는 길에 김성호가 말했어요. 오늘 운동장에서 일어난 일을 들었다고 말이에요. 수경이 죄송하다며 규정을 어겼냐고 물으니 김성호는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잘 처리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력서에 없는 경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수경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김성호는 일반인이 그런 격투 실력을 가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었어요. 수경이 대학교 때 태권도를 조금 배웠다고 하니 김성호는 태권도로는 설명이 안 되는 움직임이었다고 말했어요. 김성호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혹시 다른 목적이 있어서 여기 온 건 아니냐고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그 순간 수경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소장님, 실은 말씀드릴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호가 놀란 표정으로 뭐냐고 물으니 수경은 여기서는 안 되고 안전한 곳에서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김성호가 설마하며 놀라자 수경은 오늘 밤에 모든 걸 밝혀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숨겨왔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온 것이었어요. 그날 밤 10시 교도소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재소자들이 잠든 시간이었지만 박민호는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수경의 모습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대체 저 여자가 뭘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박민호가 철창 사이로 내다보니
수경이 혼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걸음걸이도 달랐고 주변을 살피는 방식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전문 요원 같은 움직임이었어요. 수경은 박민호의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박민호 씨, 깨어 계시죠? 하고 조용히 말했어요. 박민호가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수경은 알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철창 사이로 마주 선 두 사람. 수경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차갑게 빛났어요. 약속대로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러 왔다고 수경이 말했습니다. 박민호가 정체라면 하고 긴장하자 수경이 자신의 이름은 이수진이라고 말했어요. 수경이 아니라 수진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교도관이 아니라 특수수사팀 소속 형사라고 밝혔습니다. 박민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뭐라고 하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경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특수부대에서 8년 그 후 경찰 특수수사팀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자신이 여기 온 이유는 뭐냐고 박민호가 물으니 수경은 청룡파 조직 소탕 작전의 일환이라고 답했어요. 박민호가 뒤로 물러서며 말도 안 된다고 그럼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이었냐고 물었습니다. 수경이 그렇다고 확인해 주었어요. 처음부터 박민호들을 감시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이에요. 수경이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내며 보여줬습니다. 이 작은 녹음기로 지난 며칠간 재소자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했다고, 특히 면회 때 나눈 대화들을 다 기록했다고 말했어요. 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편지들의 암호도 모두 해독했다고 수경이 덧붙였어요. 편지 암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박민호가 당황하자 수경은 강남역 스타벅스는 집결 지점이고 토요일 오후 3시는 작전 시간이라고 정확히 말했습니다. 최재혁 두목이 증거인멸을 위해 계획한 일이라고 덧붙였어요. 박민호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느냐고 물으니 수경은 이게 자신의 전문 분야라고 답했어요. 수경이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박민호 씨,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어요. 무슨 선택이냐고 묻자 계속 조직에 충성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택할 것인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길이라는 게 뭐냐고 물으니 증인으로 협력하는 거라고 수경이 답했어요. 박민호가 크게 웃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며 하지만 자신이 왜 배신을 해야 하냐고 반문했어요. 배신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이라고 수경이 말하자 박민호는 올바른 선택이라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자신은 조직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다며 겨우 여자 형사 하나가 나타났다고 배신을 하라고 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여자 형사 하나라는 말에 수경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그럼 이건 어떠냐며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박민호의 아내 박영미 씨와 7살 딸 박지은이 현재 부산에 숨어 지내고 있다고 말했어요. 박민호가 깜짝 놀라며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심장병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수경이 덧붙였어요. 박민호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제발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건드리려는 게 아니라 도와드리려는 거라고 수경이 말했습니다. 도와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협력해주면 딸의 수술비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가족의 안전도 보장해준다고 약속했어요. 박민호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민호 자신도 형량을 대폭 줄여받을 수 있다고 수경이 설명했어요. 형량을 줄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지금 상황에서는 최소 10년은 더 복역해야 하지만 협력하면 2년 안에 출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민호가 고민에 빠졌어요.
수경이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말라고 덧붙였어요. 박민호가 만약 자신이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원래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수경이 답했어요. 토요일에 조직원들이 모두 체포되고 증거인멸 시도까지 추가로 기소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자신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공범으로 처리되고 형량은 더욱 늘어날 거라고 설명했어요. 박민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다른 곳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누군가 오고 있다며 수경이 재빨리 장비들을 정리했습니다. 내일까지 답을 달라고 말하며 박민호가 내일이냐고 묻자 토요일이 모레니까 더 늦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어요. 수경이 사라지고 나서 박민호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다음 날 아침 교도소 분위기는 또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거든요. 다른 재소자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어요. 부하들이 형님 왜 그러시냐고 물었지만 박민호는 별일 아니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민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밤새 수경의 말을 계속 생각했거든요. 특히 딸 지은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딸을 위해 뭐든 해주고 싶었지만 교도소에 있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오전 업무 시간에 수경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다른 교도관들 앞에서는 여전히 평범한 교도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조심스럽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고 수경도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박민호는 그 눈빛에서 어제 밤의 차가운 형사를 읽을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박민호가 결심한 듯 수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얘기할 수 있냐고 물으며 여기서 하냐고 수경이 반문하자 좀 더 조용한 곳에서라고 말했어요. 수경이 주변을 둘러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실 한쪽 구석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결정했느냐고 수경이 물으니 박민호가 깊은 숨을 쉬며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수경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박민호가 말했어요. 무엇이냐고 묻자 자신의 가족 안전을 정말로 보장해달라고 그리고 딸의 수술을 꼭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약속했잖냐며 반드시 지키겠다고 수경이 답했습니다. 박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뭘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일단 토요일 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달라고 수경이 요청했습니다. 박민호가 알겠다고 답했어요. 그렇게 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냥꾼과 사냥감이 아니라 이제는 같은 편이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박민호가 협력하기로 결심한 다음 날 수경은 평소보다 일찍 교도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보통 때 같으면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마음이 무거워 보였거든요. 마치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박재원 교도관이 그런 수경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수경이라는 신입 교도관에게서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특히 그 놀라운 격투 실력을 본 이후로는 더욱 그랬어요. 오전 업무가 시작되고 수경은 박민호와 약속된 장소인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재소자들이 책을 읽는 조용한 공간이었죠. 박민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제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모습이었어요. 수경이 그 앞에 앉자 박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협력해도 되는 건지 혹시 조직에서 보복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어요. 수경은 그런 박민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자신도 개인적인 이유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털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임무 수행만이 아니라 더 깊은 동기가 있다고 말이에요. 박민호가 궁금해하자 수경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이야기였어요. 수경에게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이수호라는 이름의 수경보다 5살 위인 따뜻한 오빠였죠. 수호는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하나 있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룡파 조직원들이 수호의 편의점에 나타났어요. 보호비를 내라며 협박을 한 것이었습니다. 수호는 거절했어요. 정직하게 번 돈으로 살고 싶다고 폭력 조직에게 돈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위협만 했어요. 하지만 수호가 계속 거절하자 조직원들의 협박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게 유리창이 깨지고 물건들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수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에 신고를 했죠. 하지만 당시 경찰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로 조직원들은 곧 풀려났고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수호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호를 골목으로 끌고 가서 심하게 폭행했어요. 그 과정에서 수호는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호는 사흘 동안 의식을 잃은 채로 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경이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신도 그런 일들에 관여했던 과거가 있었거든요. 수경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빠의 장례식에서 다짐했다고 말이에요. 언젠가 반드시 이런 조직들을 모두 소탕하겠다고 맹세했다고요. 그래서 특수부대에 지원했고 제대 후에는 경찰이 되어 특수수사팀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오빠의 복수를 위해서였다고 말이에요. 박민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해온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새삼 깨닫게 됐거든요. 하지만 수경의 다음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복수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조직원들을 모두 잡아넣고 싶었고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복수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직원들을 단순히 처벌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박민호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을 원수로 여길 법한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새로운 삶을 도와주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때 박민호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자신도 처음부터 조폭이었던 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어릴 때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가정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는데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조직에서 손을 내밀었고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만 했어요. 하지만 점점 깊숙이 들어가게 됐고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길까지 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딸이 생긴 후로는 정말 그만두고 싶었다고 해요. 하지만 조직에서 쉽게 나가게 해주지 않았고 가족을 위협하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조직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특히 딸이 심장병 진단을 받은 후로는 수술비 때문에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수경은 박민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는 자신도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직원들을 단순히 악인으로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각자 나름의 사연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더욱 확신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처벌보다는 구원이, 복수보다는 용서가 진정한 해답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아픈 과거를 나누며 이해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박민호에게 예상치 못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조직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어요. 편지 내용은 간단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계획이 앞당겨졌다는 것이었어요. 토요일이 아니라 바로 내일 금요일로 말이에요. 수경이 그 편지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조직에서 박민호의 변화를 눈치챈 것 같다는 정황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면회 온 조직원이 박민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최근 행동이 수상하다는 보고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민호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만약 조직에서 자신의 배신을 눈치챈다면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수경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계획을 수정해야 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수경은 박민호에게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억지로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박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시작한 일이고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수경은 그런 박민호의 결심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그의 가족도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말이에요. 내일이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운명의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수경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교도소에 도착했어요. 오늘이 지난 일주일간 준비해온 모든 것이 결판나는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계획이 하루 앞당겨지면서 변수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무엇보다 박민호의 안전이 가장 걱정됐어요. 오전 8시, 박민호와의 마지막 점검 시간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박민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도 엿보였습니다. 어젯밤 가족들과 통화를 했다고 했어요. 딸 지은이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에 더욱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수경은 박민호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정말 괜찮겠느냐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민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박민호는 평소처럼 운동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은밀히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긴급 회의가 있다고, 교도소 내 비밀 장소에서 만나자고 말이에요. 수경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박민호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놀라울 정도였어요. 전혀 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했거든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박민호에게 또 다른 면회객이 왔어요. 청룡파에서 파견된 감시자였습니다. 조직에서 박민호의 최근 행동에 의심을 품고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어요. 면회실에서 벌어진 대화는 긴장감 그 자체였습니다. 감시자는 박민호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최근 행동이 수상하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혹시 조직을 배신할 생각은 없는지 말이에요. 박민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꿈에도 없다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은 변함없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교도소 생활이 길어지면서 조직이 그리워졌다고 연기했습니다. 감시자는 그런 박민호를 한참 동안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하지만 결국 의심을 거두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오늘 작전에 대한 마지막 지시사항을 전달했어요. 수경은 멀리서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만약 박민호가 들키기라도 한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다행히 면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오후 2시, 교도소 내 비밀 장소인 창고 뒤편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민호를 포함해 총 5명의 조직원들이 모였어요.
모두 청룡파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회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밤 교도소에서 탈옥을 시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준비된 차량과 무기로 무력 탈옥을 감행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탈옥 과정에서 교도관들을 인질로 잡을 계획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여교도관을 인질로 잡으면 협상에 유리할 것이라는 끔찍한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박민호는 그 말을 들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수경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직원 중 하나가 말했어요. 사실 이 모든 계획은 박민호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조직에서 그의 충성심을 의심하고 있으니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증명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박민호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로 수경을 직접 인질로 잡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야만 조직에서 그를 다시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민호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절하면 의심받을 것이고 승낙하면 수경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재빨리 결단을 내렸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각자 준비에 들어갔을 때 박민호는 급히 수경을 찾았어요. 화장실에서 잠깐 만난 두 사람, 박민호는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탈옥 계획과 인질극,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수경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라고 말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된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수경은 박민호에게 새로운 계획을 제안했어요. 박민호가 계획대로 자신을 인질로 잡는 척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조직원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고 그때 일망타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박민호는 걱정했습니다. 수경이 다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수경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자신은 특수부대 출신이니까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오히려 박민호의 안전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6시 드디어 계획이 실행됐습니다. 박민호가 수경을 복도 한 구석으로 끌고 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인질을 잡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치밀하게 짜여진 연극이었어요. 박민호는 수경을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어요. 조직원들은 박민호가 정말로 여교도관을 인질로 잡아온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칭찬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수경이 몰래 발신기를 작동시켜뒀다는 것이었어요. 이미 외부 지원팀이 교도소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탈옥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이 미리 준비해둔 도구로 철창을 부수려 할 때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어요. 특수부대가 교도소로 진입한 것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은 당황했어요. 계획이 들킨 것 같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수경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인질인 척했던 수경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재빨리 움직여서 가장 가까이 있던 조직원을 제압했어요. 다른 조직원들이 반응할 틈도 없이 수경은 순식간에 2명을 더 쓰러뜨렸습니다. 남은 2명이 박민호를 위협했어요. 배신자라며 해치우겠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특수부대가 창고로 진입했어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정리됐습니다.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됐고 박민호는 안전하게 보호됐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수경과 박민호는 조용한 곳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민호는 수경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자신을 믿어주고 새로운 기회를 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수경은 오히려 박민호에게 고마워했어요. 용기를 내서 협력해줘서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다고, 그의 선택이 정말 훌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을 지켰어요. 박민호의 딸 지은이의 수술비는 국가에서 지원되기로 했고 가족의 안전도 완벽하게 보장됐습니다. 박민호 자신도 크게 감명을 받아서 1년 후면 출소할 수 있게 됐어요.
몇 개월 후 수경은 박민호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딸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출소 후에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수경은 그 편지를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복수보다는 용서가, 처벌보다는 구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오빠 수호의 영정 앞에서 수경은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이제 정말로 끝났다고. 더 이상 복수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박민호처럼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진정한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정한 강함은 힘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1년 후 박민호는 약속대로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수경이 소개해준 직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딸 지은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가족들은 행복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가끔 수경과 박민호는 만나서 안부를 물었어요.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에요.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갈등과 미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경과 박민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크고 변화의 가능성이 얼마나 무한한지를요. 누구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으니까요.